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나름 두 분의 관점으로 좀 분석해 주시죠. 총평. 저는 핵심적인 것은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표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부에서 미국이 하면 따라가던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동의해주는 형태로 바꿨고 오늘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바로 안보실장한테 대통령이 지시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바로 또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서 미국 그 안보실장이 청와대 그 안보보좌관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가 이거 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바로 실천적으로 대통령이 바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제 야당의 논평이 뭐였냐면 말로만 계속 NSC만 할 거야? 이거였어. 저렇게 미사일 계속 쏘는데 니네 실천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 오늘 미사일 같이 대응해서 쏴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주권의 차원에서 집행하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미국도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의 관계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우리 그런 것들이 가장 미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뭐 오늘인가요? 이제 미국에 전화할 때 안보실장에게 오늘이 그 미국이 쉬는 날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아침에 전화해갖고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공조 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 그래서 뭐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이 말도 이제는 아니라는 게 입증됩니다. 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오늘 7월 4일이라서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또 북한이 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ICBM 탄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 우리가 그쪽을 공격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걸 아마 쏜 건데 그거에 따라서 즉각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한국이 대응 이것을 또 만들어낸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이제 구새누리당 세력이건 우리건 통합이라는 말을 진정한 통합의 의미로 안 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통합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하신 대응 있잖아요. 미사일을 대응 발사해버리고 이게 진짜 통합을 이뤄내는 행보 같아요. 그리고 안보가 그러니까 늘 안보나 우리가 토론에 나가도요. 안보 얘기만 나오면 어쩐지 민주당 토론자들은 약간 좀 이게 나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보 의제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북한이 이제 그런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미사일 발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대통령께서 선제적 대응을 하시니까 이후에 우리들이 전부 우리에게 남아있던 약간의 껄쩍지근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된 것 같은 느낌?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또 했는데요.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역시 중국 정상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 정상회담하고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쨌든 사드 문제가 뭐 주요 의제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껄끄러울 거거든요. 이걸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해찬 의원이 왕이 부부장을 네, 만났더라고요. 예. 외교부 부부장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풀어가는 방식이 그 무슨 뭐 언론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이거보다는 끊임없는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서로 처지를 알리는 거 이런 배경을 많이 깐 다음에 이제 만나서는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명명을 하면 단선적 외교였어요. 과거에는 그냥 대통령이 만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대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매트릭스 구조야. 다양한 각도와 채널들을 다 열립니다. 다 열어서 그 다양한 각도와 채널들이 종합적으로 만난 것을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네. 그쪽의 입장들을 좁혀나가고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치밀하게 사실은 짜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부부장을 가령 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외교부 차관 정도가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그렇게 만나면 되게 공식적인 거가 되는데 민간 외교로서 또 이전에 특사로 한번 갔다 오신 분이 또 한번 만나자. 무슨 또 대통령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또 들어도 보고 또
대통령한테 또 이해찬 전 총리께서 보고라 하는 게 또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왕이부 부장 만나니까 사드 문제 이렇게 봅디다. 예.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서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또 그런 것들을 청와대 내에서 다시 지시해서 검토시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밑받침 없이 그냥 단선적 외교가 그리고 사진 찍기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요. 예.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외교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 구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었던 외교를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그래서 이 다양한 강론과 디테일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서로 설득도 당하고 이게 외교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사드에 대해서도 왜 생각해 보면 안 한다 그랬다가 어느 날 빵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론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해법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우리가 모두가 막 그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교의 원칙과 상호 신뢰와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설득하는 거. 그다음에 사드라는 무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드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결함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강론이 풍부한 외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민초들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외교라는 건 좀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지는데요. 제발 좀 예측 가능하면. 그래서 아까 그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사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좀 지켜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사실 이번 사드 때문에 저희 지역에 뭐 수출입을 하거나 특히 이제 중국 쪽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진짜 어려운 경로로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외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워야지. 사실 민초 입장에서는 참 제발 좀 예측 가능한 외교가 됐으면 예. 바람입니다. 네. 그 안장은 의원님, 네. 이 아산 같은 경우에도 온천도 있고 네. 뭐 큰 그 물놀이 시설도 있고 이래서 네.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어때요? 뭐 보기가 아예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장에 방문하는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분들 빼고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그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타격이 있겠네요.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실제 호텔 경우에는 적지 않게 있고요. 실제 그래서 마이스라고 해서 이제 외국 관광객이 오면 시에서 일부의 체류비를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아산 시장님 혹은 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회의 같은 거 없었나요? 참 그게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유치하려고 하죠. 시장님도 우리 땅인가요? 네, 복귀왕. 예, 복귀왕 시장. 복귀왕 시장. 그래서 이게 애쓰고 있는데 그게 또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기초단체나 뭐 국회의원들이 다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뭐 사드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단체마다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예컨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지사도 그 뭐 엄청 중국 관광객 안 한다고 온몸으로 뛰고 다니는데 사드 문제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총리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드 문제 해법은 어쩌면 디테일에 있을지도 네. 몰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복귀왕 시장이 진짜한테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어머. 직접 모시죠, 한번 모시죠. 모시면 되죠. 네. 네. 어머, 근데 이렇게 너무 적극적인 지자체장 처음 봤어요. 어머. 한번 모시도록 하죠, 뭐. 예, 기회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우리가 아산만 예뻐하게 될 것 같아요. 아하. 고마워서 어떡하지. 좀 우연찮게 그렇게 되네요. 그러네요. 고마워서 어떡하지. 네, 그리고 이제 김상곤 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쭉 앞서서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네, 네, 김상곤 네. 교육부 장관 임명했고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는 것 같더니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 국민의당은 반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아니 그 상황도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 네.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에 비해서 이분이 교육에 남긴 족적이 너무 크세요. 저는요, 그 2010년에 무상급식, 혁신학교. 와, 그거는 이게 단지 교육뿐만 아니고 진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아젠다 세팅을 못해서 헤매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아젠다 세팅에 물꼬를 튼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 보수 야당은 좀 반발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약간 비유로 설명을 하면 예. 이 못내 지도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약간 며느리야. 우리는 며느리고 자유한국당은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약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시누이가 둘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누이가 더 미울 때가 있잖아요. 같은 편이고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국민의당이 어느 날 그냥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일 때 난 그럴 줄 알았어 며느리가 이렇게 확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말리는 시누이. 말리는 시누이.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와서 이 시누이도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진 거라. 집안에 뭐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시누이가 좀 이럴 때라도 며느리 입장 좀 이해해주고 우리가 어렵게 왔다 갔다 하면 좀 힘이 되고 좀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경기도민으로부터 2번이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을 놓고 사상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체제하에서 그 김상곤 교육감 체제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교육감님이셨는데 이건 아주 부적절한 것이고 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빨갱이 이래갖고 김상곤 교육감 체제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무슨 빨갱이가 됐습니까? 그런 전혀 말도 안 되는 관점으로는 이 문제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이 이제 교육부 수장으로서 더 만들어낼 걸 기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그 경기도부터 시작한 무상급식의 의제로 2010년도에 예.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어허. 사실 뭐 김상훈 전 교육감이 이제 뭐 교육부 총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특히 이제 아산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 문제가 많이 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돌파구 아니면 해법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 국민의당이 자칫하면 호남만 찬성해 준다고 평가받겠어요. 아. 이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예. 실제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말로는 중도정당이라 하면서 실제로 중도적인 색깔이 있다면 안보 문제 지금 미사일도 계속 쏘고 이런데 그렇죠. 국방부 장관 빨리 임명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딱 국방부 장관 동의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역으로만 자칫하면 호남 인사에만 통과시켜주는 지역적 고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대로 중도정당이라면 네. 적어도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 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니 다른 야당이 안 가더라도 국민의당은 대통령하고 같이 동승해서 갈 사람 그래요. 추천하겠다. 예. 이렇게 딱 하고 우리가 중도정당이니까 이런 거 좀 더 하겠다 말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때도 아 국민의당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 인사는 오케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신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립을 자초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네. 더 강경하게 나갈 것 같다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거꾸로지 거꾸로.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표현도 오늘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비상대책위 체제라는 것은 당이 패배하고 그 당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을 패배하고 사실 지분이 없는 사람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네가 잠시 맡아줘.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정치력과 지분력이 없기 때문에
통큰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어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홍준표 최고가 되고 나서 다음날 일성이 뭐였냐면 인사청문회 네. 해줘라. 해주고 뒤에 그 대신 니네가 책임져라 말이야. 그게 정석적인 이야기예요. 그쵸? 네. 근데 또 바로 정우택 대표가 받아갖고 원내랑 합의 없이 협의된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가 그렇게 또 가면 안 된다라고 또 자체적으로 분란과 공격을 하는 양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후보자고 그 당의 대선 주자니 그건 자신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든 따라가는 것이 한국당의 현재 상황이다. 물론 그분의 호불호를 제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민주정당이라면 그 대표가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좀 실어줘야 저희도 좀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대표는 입장이 달라요. 예, 그리고 그 홍준표 대표는 지금 그래도 대권 후보였잖아요. 이분은 보수를 재건할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으면 한 5, 6%에서 높으면 14, 5%란 말이죠. 이 14%는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프로테이지가 14%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4%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원내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주도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예. 인사청문회 전국 지나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때 인사청문회 전국 지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80%가 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홍준표 대표는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정우택 대표는 못 보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14, 5%밖에 최대치가 14, 5%인 지지층을 전통 보수 지지층 우리가 되게 35%라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 35%를 끌어오겠다는 선언을 어제 한 건데 정우택 대표가 그거를 못 읽고 갑자기 또 14%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 속이 터졌을 거예요. 어제. 그것도 그렇고 그거가 만약에 복구가 1년 안에 안 되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설령 국민들을 기반해서라도 그걸 올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기반해서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청문회 딱 하고 나서 지지율 반토막 만든 우리는. 아니 거기는 근데 강부자 고소영 내각 이랬으니까 아니, 우리랑은 좀 다르죠. 아니, 근데 못 하더라고요, 또. 청문회를 못 해.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소리만 막 지르고. 제가요, 우리들 사진이 딱 3명의 사진이 그 인사청문회 거기 딱 뜨는 걸 보고 이러니까 저쪽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미담이잖아요. 네. 예, 미담을 비판으로 쓰니까. 감사하네요. 한번 그래도 더. 그거 하면서 유영민 후보자의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까? 그거 그거라도 저처럼 문외한도 들으면 탁 이분이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보좌관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 의원들은 안 들었을 의원들을 것 같고. 전체 한번 들려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얼굴이 또 청문회장에 한번 올라갔네요. 예, 근데 되게 잘생기게 눈에 띄었어요. 맨 왼쪽에 탁 있으니까 시선이. 아니, 원래 인물은 좀 알아주는 인물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최악에 가까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게 참 그런 게 그 대표로 선택되니까 대통령도 축하단을 보내고 추미애 대표도 또 팔짱 끼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랬는지 최민희 위원장이 극한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트위터에 한번 쓰신 것 같던데. 당대표는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 나이쯤 돼서 그 외간 남자 팔짱 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간 남자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 그러시는 걸 보고 딱 떠오른 말이 그거예요. 야, 진짜 극한 직업이다. 아니 그리고 예전에 홍준표 지금 대표죠. 홍준표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게 막말도 한번 했어요. 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밥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런 수준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거를 참고 사귀고 팔짱을 협치하자고. 아니 우리 원내 지도부도 그런 고생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그냥 정말 방송이라 다 말 못하지만 그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그 여성 의원에게 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밥이나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여성관념 개념이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 돼지 발정절 뭐. 그렇지 뭐 그걸 기대했던 것도 우리가 좀 사실 무리지. 청문회에서 또 이상한 말도 나왔잖아요. 어떤 그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이 만일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말했었겠냐 그러면서 이제 탕모 그 행정관 가지고 흔들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아무리 그 흔들라고 그래도 자기 후보가 과거에 그 배발 사건이 있는데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그걸 상기시키더라고요. 사실은 그 대목 잠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제 여가위 인사청문회하고 동시에 미래창조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탕모행정관 이야기 잠깐 있었는데 이게 뭐 여가위는 그렇다 쳐요. 여성가족위원회니까. 근데 미래부 우리 유영민 후보들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질의가 있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제 표현으로 보면 청와대의 밑돌빼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당에서 작심하고 야당에서 탕모 행정관을 공격해서 탁현민이라 해도 내가 다 알아요. 탁현민 행정관을 공격해서 이게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있어요. 저기 리스트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리스트까지 빼면요. 두세 개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초반에 쭉 끌고 나고 있는 되게 탈권위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의 포인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여가위 장관한테는 여가부 장관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또 그런 관점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래부한테 물어본다?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쪽의 공세가 그렇게 정치적이고 계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제가 탁현민 행정관 다음이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은 아마 사상 검증이에요. 또 이게 과거에 당신이 뭐 했던 행정관을 또 쓸 수 있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분위기로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TK에서만 좀 고립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이제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아산에서 직접 이제 시민들 부딪히니까 네. 시민들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땠어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있나요? 지역에서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사실 어려울수록 아주 강한 예를 들면 매파들이 득세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그런 지금까지 정치적 기반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는 시도들이 더 없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의 세력은 이 선거 때가 되면 어쨌든 예. 아니 안정원 의원이 살아납니다. 오늘 처음 출연해서 이제 막 뭐래도 말해야 된다고 강박이 있나 봐. 이 충청도는 말 잘 안 해요. 충청도가 뭘 말 잘해.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분들도 지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열렬 지지자들은 말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 또는 반대로 반대하는 분들도 이렇게 니네 어떻게 잘못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의 계기가 되면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말하지 않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화가 될 수 있게 말할 거냐. 제가 아까 말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젠다 세팅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적당한 아젠다가 되면 보수들은 언제든지 그걸 물고 거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고공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우리들의 숙제다. 너무 높은 건 불안해요. 진짜 80%가 되는 지지율이 가능해요? 아니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 한 60%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그렇지. 네, 뭐 50% 이상만 우리가 되면 언제부터 거죠. 이래서 5%짜리 대통령도 봤는데 이게 좀 넉넉하게 시간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대통령 지지율을 큰 탈 없으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80% 박스권에 오래 머물다가 좀 떨어져야 한 70%? 떨어지면 70% 초반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대통령이 이렇게 열일해 주고 있으면 뭐 내년 지방선거에도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많은 매우 도움을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뭐 예상했던 대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건의 뭐 저는 맥락이라든가 어디까지 흘러왔던 건 우리 청취자쯤 되면 다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청취자도 궁금할 것 같은데 왜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요. 1. 시기를 놓쳤다. 2. 어딘가 한 군데 껄쩍지근한 데가 있다. 혹시 나는 관련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쵸. 그럼 정말 큰일 나니까. 저는 그냥 그 두 가지 정도.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사실은 너무 사실 우리 참 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그렇죠. 계속 만들어내니까 공당에서 이유미가 단독으로 작전을 짜서 그냥 그거를 말을 했을 뿐인데 당의 대변인과 모든 사람이 총망라해서 4일간 29회의 논평과 브리핑들을 때리면서 총공세를 했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왜 가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후보자인 안철수는 책임이 없나? 그거 뭐 100번 양보해서 하다못해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학생이 혼자 뭐 잘못해갖고 나쁜 짓 하면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학생이 그냥 불량 학생이 깡패에 문제가 있는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이라도 선생님이 제 탓입니다 할 때 역시 스승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의 행위로서는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석고대죄 해야죠 지금. 그래. 근데 그게 석고대죄를 해도 안 풀리는 껄쩍지근함 때문이겠죠. 더 치명적인 거. 하여간 뭔가 게다가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석고대죄야. 그냥 무조건 몰랐다면. 그죠? 예. 알았어도 그게 석고대죄야. 누구냐?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박주선 비대위원장. 이분은 몰랐어. 진짜 내가 볼 몰랐던 때는 것 같아요.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이건 큰 거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기자회견장 열어갖고 전격적으로 정말 담백하게 그분 또 실제로 역할을 뭐 크게 대선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딱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진짜 몰랐던 분이에요. 진짜 몰랐던 분. 내가 유일하게 이 모든 그림에서 이해되는 단 1위는 지금 말한 사람이야.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이야. 라고 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제가 볼 땐 유일하게 몰랐던 분이고 아는 사람은 말을 다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보에서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바꾸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뭔가 껄쩍지근함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뭐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이 없다면은 정치적이나 도의적 책임을 지면 되는데 계속 시간만 끌고 이렇게 뭉개기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법적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되고 정계는 되죠 뭐.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질 책임이 있으면 지게 되고. 난 은퇴한다고 해도 안 믿어. 그렇지. 이 두 개가 다 결과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왜 민주화 운동할 때 고문 사건 터지고 뭐 간첩 조작 사건 터지면 그 뒤에 반드시 따르는 회의가 있잖아요. 대책회의. 대책회의. 그럼 대책회의. 대책회의가 주로 한 게 뭐였어요? 사건을 축소하고 맞추고 앞뒤를 그렇지, 맞추고 앞뒤고 예. 맞추고 그리고 그런- 범죄자는 한 명으로 줄어. 그렇죠. 지금 그 과정이 저는 딱 생각난 게 과거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히 호남에서 국민의당 기초의원, 뭐 도의원, 강력의원 이런 분들의 지금 조만간에 탈당 러시가 있을 것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장훈 의원이 시의원이시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중앙당에서 큰 일이 이렇게 있으면 시의원들 정말 이렇게 막 흔들리나요? 담양의 군 의원인가 한 분이 탈당을 이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선
담백하시구나. 하지만 본인의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는 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실제 그래서 중앙의 이슈를 가지고 뭐 탈당을 하거나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의 공천 과정, 공천 여부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지 중앙의 그 정책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진짜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전에 보이던 국민의당으로 열심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겠죠. 네, 많이. 그러니까 안 나는 보십니다.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서. 이 당으로 준비하다 저 당으로 준비하고 이런 거 좀. 그냥 한 당 하셔, 어디를 정하든.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 적어도 CEO를 나오는 자나, 예. 또 더 높은 거에 도전하는 분은 그 당의 간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위가 그런데 밑에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데 밑에는 책임지겠어요. 처음에는 당부로 시작했다 결국은 우리가 비판으로 끝났어. 아니 실제로 뭐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뭐 그런 사람들도 막 있고 하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한 비판을 보고 하나만 더 하고 일부 마칠까요?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겠다. 오, 아우. 박수. 예. 야 이것도 역시 국정원 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적폐청산 TF 어떤 정치개혁 사건들의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일단 뭐 최동국 전 검찰총장 불법 사찰. 그죠 그거. 네, 그거 예.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더 큰 사건이네. 그거보도 있죠.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까 유출돼갖고 뭐 NLL 뭐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있었죠. 뭐 굉장히 그럼 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안에 가서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대목에 약간 좀 물론 지금 우리가 다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국정원장의 의지로 국내 사찰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밝혔지만 예. 이런 것을 진짜 뭐 국정원의 우리 지금 이제 원장이라든지 기조실장이라든지 우리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 이제 가셔서 활동하는데 예. 밑에까지 바꾸는데 굉장히 지난한 작업일 거다. 예. 이게 TF를 꾸렸다고 이게 개혁됐다거나 적폐가 청산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되게 안심하면 안 된다. 되게 이럴 때는 약간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해야 된다. 잘한다고 맞습니다. 응원하면서 더 끝까지 뿌리까지 되는지도 검증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권 초 6개월 안에 국정원 TF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어렵다. 맞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도 좀 해보고요. 또 진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시계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 건지. 그거는 이미 이인규 부장이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은규는 어때 그렇게 국정원 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정원 누가 어떻게 왜 어떤 무엇 때문에? 과정으로 그렇죠. 누가 나 왜는 알아. 왜는 알겠네. 왜는 다 얘는 알겠네. 알겠네요. 네. 그리고 최동욱 사건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이거를 자료를 빼가지고 조선일보에 줬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조선일보.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안 의원님, 어떻게, 이런 방송은 처음이시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아마 그 전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좋은 기회를 주신 네. 우리 이 강우식 의원님과 우리 이동영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최민희님 오늘 너무 최민희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제일 강하셨어요. 제일 적극 추천하신 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복시장 나올 때 같이 나오세요. 네, 세 분 수고하셨고. 어쨌든 사드 문제가 뭐 주요 의제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껄끄러울 거거든요. 이걸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해찬 의원이 왕이 부부장을 부부장. 예, 네, 외교부 만났더라고요. 부부장이죠. 예, 외교부 부부장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풀어가는 방식이 그 무슨 뭐 언론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이거보다는 끊임없는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서로 처지를 알리는 거, 예, 이런 배경을 많이 깐 다음에 이제 만나서는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명명을 하면 단선적 외교였어요. 과거에는 그냥 대통령이 만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매트릭스 구조야. 다양한 각도와 채널들을 다 열립니다. 다 열어서 그 다양한 각도와 채널들이 종합적으로 만난 것을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네, 네. 그쪽의 입장들을 좁혀나가고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치밀하게 사실은 짜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부부장을 가령 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외교부 차관 정도가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그렇게 만나면 되게 공식적인 거가 되는데 민간 외교로서 또 이전에 특사로 한번 갔다 오신 분이 또 한번 만나자. 아유 무슨 또 대통령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또 들어도 보고 또 대통령한테 또 이해찬 전 총리께서 보고라 하는 게 또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왕이 부부장 만나니까 사드 문제 이렇게 봅디다. 예.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서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또 그런 것들을 청와대 내에서 다시 지시해서 검토시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밑받침 없이 그냥 단선적 외교가 그리고 사진 찍기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예.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그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외교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 구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었던 외교를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그래서 이 다양한 강론과 디테일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서로 설득도 당하고 이게 외교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사드에 대해서도 왜 생각해 보면 안 한다 그랬다가 어느 날 빵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론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해법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우리가 모두가 막 그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교의 원칙과 상호 신뢰와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설득하는 거. 그다음에 사드라는 무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드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결함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나름 두 분의 관점으로 좀 분석해 주시죠. 총평. 저는 핵심적인 것은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표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부에서 미국이 하면 따라가던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동의해주는 형태로 바꿨고 오늘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바로 안보실장한테 대통령이 지시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바로 또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서 미국 그 안보실장이 청와대 그 안보보좌관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가 이거 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바로 실천적으로 대통령이 바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제 야당의 논평이 뭐였냐면 말로만 계속 NSC만 할 거야 이거였어. 저렇게 미사일 계속 쏘는데 니네 실천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 오늘 미사일 같이 대응해서 쏴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주권의 차원에서 집행하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미국도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의 관계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우리 그런 것들이 가장 미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뭐 오늘인가요? 이제 미국에 전화할 때 안보실장에게 오늘이 그 미국이 쉬는 날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아침에 전화해갖고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공조 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 그래서 뭐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이 말도 이제는 아니라는 게 입증. 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오늘 7월 4일이라서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또 북한이 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것도 ICBM 탄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 우리가 그쪽을 공격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걸 아마 쏜 건데 그거에 따라서 즉각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한국이 대응 이것을 또 만들어낸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이제 구새누리당 세력이건 우리건 통합이라는 말을 진정한 통합의 의미로 안 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통합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하신 대응 있잖아요. 미사일을 대응 발사해버리고 이게 진짜 통합을 이뤄내는 행보 같아요. 그리고 안보가 그러니까 늘 안보나 우리가 토론에 나가도요. 안보 얘기만 나오면 어쩐지 민주당 토론자들은 약간 좀 이게 나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보 의제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북한이 이제 그런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미사일 발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대통령께서 선제적 대응을 하시니까 이후에 우리들이 전부 우리에게 남아있던 약간의 껄쩍지근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된 것 그래요. 같은 느낌?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또 했는데요.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역시 중국 정상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이제 미국 정상회담하고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강론이 풍부한 외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민초들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외교라는 건 좀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지는데요. 제발 좀 예측 가능하면. 그래서 아까 그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사전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좀 지켜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사실 이번 사드 때문에 저희 지역에 뭐 수출입을 하거나 특히 이제 중국 쪽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진짜 어려운 경로로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외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워야지. 사실 민초 입장에서는 참 제발 좀 예측 가능한 외교가 됐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네. 안장은 의원님, 네. 이 아산 같은 경우에도 온천도 있고 네. 큰 그 물놀이 시설도 있고 이래서 네.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어때요? 뭐 보기가 아예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장에 방문하는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분들 빼고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그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타격이 있겠네요.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실제 호텔 경우에는 적지 않게 있고요. 실제 그래서 마이스라고 해서 이제 외국 관광객이 오면 시에서 일부의 체류비를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아산 시장님 혹은 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회의 같은 거 없었나요? 참 그게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유치하려고 하죠. 시장님도 우리 당인가요? 예, 복귀왕. 예, 복귀왕. 복귀왕 시장님. 그래서 이게 애쓰고 있는데 그게 또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기초단체나 뭐 국회의원들이 다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뭐 사드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단체마다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예컨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지사도 그 뭐 엄청 중국 관광객 안 한다고 온몸으로 뛰고 다니는데 사드 문제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총리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드 문제 해법은 어쩌면 디테일에 있을지도 네. 몰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복귀왕 시장이 진짜 나타날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어머. 직접 모시죠, 한번 모시죠. 모시면 되죠. 네. 네. 어머, 근데 이렇게 너무 적극적인 우리가 지자체장 처음 봤어요. 어머. 한번 모시도록 하죠, 뭐. 예, 기회가 네. 있으면. 네. 그럼 너무 우리가 아산만 예뻐하게 될 것 같아요. 아하. 고마워서 어떡하지? 우연찮게 그렇게 되네요. 네, 네. 고마워서 어떡하지? 네, 그리고 이제 김상곤 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쭉 앞서서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네, 김상곤 네. 교육부 장관 임명했고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는 것 같더니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 국민의당은 반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네. 아니, 그 상황도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네.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에 비해서 이분이 교육에 남긴 족적이 너무 크세요. 저는요, 그 2010년에 무상급식, 혁신학교. 와, 그거는 이게 단지 교육뿐만 아니고 진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아젠다 세팅을 못해서 헤매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아젠다 세팅에 물꼬를 튼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 보수 야당은 좀 반발이 센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좀 약간 비유로 설명을 하면 예. 이 못내 지도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약간 며느리야. 우리는 며느리고 자유한국당은 시어머니야.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약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시누이가 둘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누이가 더 미울 때가 있잖아요. 같은 편이고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국민의당이 어느 날 그냥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일 때 난 그럴 줄 알았어 며느리가 이렇게 확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말리는 시누이. 말리는 시누이.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와서 이 시누이도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진 거라 집안에 뭐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시누이가 좀
이럴 때라도 며느리 입장 좀 이해해주고 우리가 어렵게 왔다 갔다 하면 좀 힘이 되고 좀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경기도민으로부터 2번이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을 놓고 사상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체제 하에서 그 김상곤 교육감 체제 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교육감님이셨는데 이건 아주 부적절한 것이고 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빨갱이 이래갖고 김상곤 교육감 체제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무슨 빨갱이가 됐습니까? 그런 전혀 말도 안 되는 관점으로는 이 문제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이 이제 교육부 수장으로서 더 만들어낼 걸 기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경기도부터 시작한 무상급식의 의제로 2010년도에 예.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어허. 사실 뭐 김상원 전 교육감이 이제 뭐 교육부 총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특히 이제 아산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 문제가 많이 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돌파구 아니면 해법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 예. 국민의당이 자칫하면 호남만 찬성해 준다고 평가받겠어요. 아. 이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예. 실제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말로는 중도 정당이라 하면서 실제로 중도적인 색깔이 있다면 안보 문제 지금 미사일도 계속 쏘고 이런데 그렇죠. 국방부 장관 빨리 임명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딱 국방부 장관 동의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역으로만 자칫하면 호남 인사에만 통과시켜주는 지역적 고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대로 중도 정당이라면 네. 적어도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 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니 다른 야당이 안 가더라도 국민의당은 대통령하고 같이 동승해서 갈 사람 그래요. 추천하겠다. 예. 이렇게 딱 하고 우리가 중도 정당이니까 이런 거 좀 더 하겠다 말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때도 아 국민의당이 뭐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 인사는 오케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신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립을 자초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네. 더 강경하게 나갈 것 같다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거꾸로지 거꾸로.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도 오늘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비상대책위 체제라는 것은 당이 패배하고 그 당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을 패배하고 사실 지분이 없는 사람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네가 잠시 맡아줘.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정치력과 지분력이 없기 때문에 통 큰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어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홍준표 최고가 되고 나서 다음날 일성이 뭐였냐면 인사청문회 네. 해줘라. 해주고 뒤에 그 대신 니네가 책임져라 말이야. 그게 정석적인 이야기예요. 그쵸. 네. 근데 또 바로 정호택 대표가 받아갖고 원내랑 합의 없이 협의된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가 그렇게 또 가면 안 된다라고 또 자체적으로 분란과 공격을 하는 양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후보자고 그 당의 대선 주자니 그건 자신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든 따라가는 것이 한국당의 현재 상황이다. 물론 그분의 호불호를 제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민주정당이라면 그 대표가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좀 실어줘야 저희도 좀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대표는 입장이 달라요. 예, 그리고 그 홍준표 대표는 지금 그래도 대권 후보였잖아요. 이분은 보수를 재건할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으면 한 5, 6%에서 높으면 14, 5%란 말이죠. 이 14%는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프로테이지가 14%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4%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원내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주도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예. 인사청문회 전국 지나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때 인사청문회 전국 지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